영의정 윤필상 총명함과 탐욕 사이에서 무너진 인생. 1. 왕의 보배로운 신하 천재의 등장. 파평 윤씨 명문가 출신의 왕실과 인척관계까지 갖춘 윤필상은 태어날 때부터 출세가 예약된 인물이었다. 세조비 정희왕 후의 구촌 조카이고 성종의 장인 윤호가 당질이었으니 사가의 촌수로 성종과는 육촌간이었다. 좋은 집안과 왕실 인맥, 여기에 남다른 총명함까지 갖추었으니 당대 어떤 출세가도 그보다 탄탄해 보이기는 어려웠다. 그의 능력이 처음으로 빛을 발한 것은 세조 3년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숙직 중이던 윤필상은 날씨가 극도로 추워지자 세조가 반드시 옥중 죄수에 대해 물을 것이라 예측하고 서울과 지방 죄수들의 죄목과 인원을 미리 작은 책자에 기록해 책상에 올려놓고 누워 있었다. 밤 오경 4시가 달려와 입궐하라는 명을 전했다. 세조는 창가에서 오늘 밤 추위에 옥중 죄수가 얼어 죽을까 염려된다. 현재 갇힌 죄수가 몇 명이냐고 물었고 윤필상은 즉시 준비해둔 기록을 줄줄이 아뢰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조는 창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불러들여 술과 고기를 하사하며 정희왕 후에게 선언했다. 이 사람은 나의 보배로운 신하이다. 세조는 그를 윤사제라 부르며 각별히 아꼈고 이 시에의 난때는 군사기밀 출납을 홀로 맡아 착오 없이 처리하여 적개공신 1등에 오른다. 세조가 세자에게 내가 등용하지 못한 훌륭한 인재를 내가 써라. 윤필상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라고 유언처럼 당부한 것은 당시 이 젊은 신하에 대한 세조의 신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편 그의 아내 성씨 부인은 남편의 찬란한 앞날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조물주께서는 시기심이 많으니 이만하면 됐습니다. 서방님, 제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명문가 부인의 이 소박한 당부가 얼마나 선견지명이었는지는 훗날의 비극이 증명하게 된다. A. 식화재상 재물이 부른 첫 번째 위기.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고속 승진을 거듭한 윤필상은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정점에 오른 그를 기다린 것은 뜻밖의 낙인이었다. 바로 식화재상, 즉 재화를 불리는데 혈안이 된 정승이라는 오명이었다. 그의 집 앞은 장사꾼들이 드나들어 저자거리와 다름없었다. 옷감과 양곡값이 오르내리는 틈을 교묘히 포착해 사고팔기를 반복했고 재산이 수만에 달했는데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한돼 한 말의 출입까지 스스로 관리했다. 명재상이 보여야 할 청렴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1477년에는 백성의 재산을 빼앗아 사복을 채웠다는 탄핵을 받아 파직당했고 이조판서로 재직 중에는 한명회 등 권신들의 인사청탁을 앞장서 받아주다가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사관은 이 일을 기록하며 인사권이 대부분 한명회의 손에서 나왔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아내 성씨 부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제동이 걸렸다. 성씨 부인은 우리에게는 딱 이만큼이 적당하게 잘 사는 것이라며 남편의 재물욕을 막았었고 자식들이 전답을 더 사려 하면 무엇이 부족해서 또 땅을 사려느냐고 극구 말렸다. 하지만 성씨 부인이 세상을 먼저 떠나자 윤필상은 곧바로 자식들로 하여금 장사를 시켜 큰 부자가 되었다. 훗날 갑자사화 때 몰수된 그의 재산 목록에는 집 5채, 무명 3만여 필, 양곡 1천여 섬이 적혀 있었다. 연산군이 그 목록을 듣고 내뱉은 한마디는 간결하지만 무겁다. 이렇게 마음을 쓰고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3. 무오사화의 칼자루 살인파와의 피해 대결. 영의정 윤필상을 정치적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것은 뜻밖에도 성균관 유생들이었다. 김종직의 제자 이목은 1493년 상소를 올려 윤필상을 정면으로 탄핵했다. 욕심이 많고 마음이 흐려 재물을 밝히며 임금의 뜻에만 영합하는 간사한 귀신이라는 것이었다. 성균관에서 사학의 모든 생도까지 그를 가리켜 간사한 귀신이라 부른다는 말도 덧붙였다. 격분한 성종이 수상은 내가 존경하는 바이니 간교한 귀신이라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추궁하자 이목은 더욱 거침없이 답했다. 뜻을 맞추려 아첨하는 것이 간사함이고 은총을 굳히려 왕의 교지에 억지로 따르는 것이 교묘함이며 이 모든 행실을 남이 모르게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결국 이목 등 8인은 의금부에 갇혔지만 윤필상의 가슴속에는 살인파에 대한 깊은 원한이 새겨졌다. 1498년 드디어 윤필상이 칼을 빼들 기회가 왔다. 연산군 치하에서 사초 문제가 불거지자 윤필상은 이극돈 유자광과 함께 무오사화를 주도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한 것이라고 불을 붙이며 김일손을 직접 국문했다. 이 무리들의 기론과 논평이 이 지경에 이르니 제자라 하는 자는 모조리 구금하여 국문함이 어떠하냐는 연산군의 물음에 윤필상은 단호히 답했다.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스승 김종직은 무덤에서 파헤쳐져 부관참시를 당했고 김일손은 사형, 정여창을 비롯한 수많은 신진사림이 유배와 처형의 파도에 휩쓸렸다. 3사에서 자신을 탄핵했던 사람들, 간사한 귀신이라 불렀던 유생들에게 윤필상은 피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동시에 그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순간이기도 했다. 훗날 사림들은 윤필상이 갑자사화로 희생당했을 때도 단 한 줄의 동정도 보내지 않았다. 4. 삼림 아래서 예언된 죽음과 처참한 최후. 젊은 시절 윤필상이 점쟁이를 찾았을 때 점쟁이는 이렇게 말했다. 수명과 벼슬은 높겠으나 삼림 밑에서 죽을 것이요. 아무도 삼림이 무엇인지 몰랐다. 세월이 흘렀다. 1504년 갑자사화.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색출하기 시작했다. 이미 77세의 노령인 윤필상은 패비 사건 당시 강하게 막지 못했다는 죄로 전라도 진도로 유배되었다. 유배지에 도착한 그는 마을 지명을 확인하고 발걸음이 멈췄다. 상림, 중림, 하림. 바로 그 삼림이었다. 반평생 잊고 살았던 점쟁이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의금부 낭청 전양필이 사약을 들고 내려왔다. 윤필상은 교지를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신이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았다. 그리고 종을 불러 주머니 속 비상가루를 꺼내 술에 타서 마셨다. 그러나 77세임에도 몸이 워낙 강건했던 그는 한참이 지나도록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 결국 윤필상은 명주 이불 한 폭을 가져다 제 손으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연산군은 그 마지막 말에 분노했다. 이미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것은 임금을 업신여긴 말이다. 죽은 자에 대한 형벌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시체는 열흘간 들판에 방치되었고 까마귀와 솔개도 먹지 않고 들개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말이 전해진다. 이어 시신은 능지처참되었고 머리는 저자에 걸렸다. 아들 윤간, 윤숙은 목이 잘렸고 손자들에게도 추가 형벌이 내려졌다. 동성 8촌, 이성 4촌을 합쳐 족친 203인이 줄줄이 유배되었다. 그래도 연산군의 분은 풀리지 않았다. 이듬해 윤필상의 뼈는 무덤에서 파내어 불태워졌고 그제는 바다 위에서 바람에 날려졌다. 뼈를 부수어 바람에 날린다는 쇄골표풍. 죽은 뒤에도 천지간에 발붙일 곳 하나 남기지 않겠다는 형벌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또 한 번 뒤집혔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자마자 조정은 윤필상을 비롯한 갑자사와 희생자들을 신원했다. 예조는 명했다. 정인지, 한명회, 윤필상 등은 예로서 장사 지내고 제사를 올리라. 천리박 진도 들판에 흩어진 뼈가루 앞에 제수를 차린들 무슨 소용이 있었으랴.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의 후손들이 위패와 제단을 마련했다. 점쟁이의 예언대로 삼림 아래서 생을 다한 윤필상. 세조의 보배로운 신하에서 연산군의 육간신으로 그리고 중종의 신원 대상으로 한 인간이 담기엔 너무나 파란만장한 역사였다. 총명함은 세조의 총애를 얻었고 탐욕은 살림의 표적이 되었으며 권력에 대한 영합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다. 성씨 부인의 말대로였다. 조물주는 정말로 시기심이 많았다.